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자식을 위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정말 최선일까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 요구에 시달리는 부모님들, 노후가 불안한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자식의 감정적 조종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가족심리학 상담가 임정혜입니다. 30년간 가족 역학과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하며 다양한 가정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두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어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과정에서 만난 가슴 아픈 실제 사례들을 나누며 부모-자녀 간 경제적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제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곧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 재산 미리 주세요.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을 들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모의 약 68%가 성인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경제적 안정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자식을 돕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시적 도움이 반복되고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노후 빈곤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제 상담자 중 한 분인 73세 박순자님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민호가 연이은 사업 실패 후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도와주면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엄마 돈도 드릴게요. 처음에는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억 원의 마지막 투자. 결국 순자님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순자님은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런 정서적 조종은 심리적 경제 학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책감과 사랑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순자님은 매번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면 못된 어미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자존감은 현저히 낮아지고 자율성이 침해되며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순자님의 경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가벼운 공황 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결국 순자님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나와 아들 모두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나는 내 노후를 잃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식의 경제적 자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요구할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의 요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심리적으로 부모의 마음과 자존감, 그리고 노후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5가지 심리적 방식과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소진성 의존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는 딱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제입니다. 우리 뇌는 일시적 도움과 영구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는 자식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건네지만 그 한 번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68세 정재철님은 20년 동안 딸의 끝없는 경제적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시작 자금이었고 이후에는 주택 대출금 상환까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간헐적 강화라는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때마다 잠시 경제적 요구를 중단했다가 다시 새로운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제철님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을 때 그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만성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의 지표였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통장을 확인해 보니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철님은 이미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써버린 후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자식에 대한 배신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제적 요구는 부모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면역 체계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그리고 수명 단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후 6개월 내에 또다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확률은 78%에 달합니다. 만약 2번 이상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심리적 패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선점입니다. 이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돈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67세 이영수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은퇴자금으로 그는 평소 꿈꿔온 시골 전원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재산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건데 지금 제가 사업하는데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공하면 더 불려드릴게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말은 부모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합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돈이라는 프레임은 부모의 재산을 이미 자식의 것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영수 씨도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아들은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는 성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영수 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제 것이 될 텐데 지금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디가 문제인가요? 영수 씨의 심리적 반응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의 심박수와 피부 전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급성 정서적 스트레스의 지표였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상담 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적 상실감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과 가치를 단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은 깊은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유형의 경제적 압박을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40% 낮았고 자율성 상실감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미래 할인이라는 인지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미래의 상속을 현재로 당겨오려 합니다. 이는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재산을 물려줄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매우 극단적인 시각입니다. 상속은 의무가 아니며 평생 일에 모은 돈을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차피 물려받을 돈이라고 말할 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며 상속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이죠. 3번째는 도덕적 압박입니다. 이는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71세 최경자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한 후 퇴직금으로 큰 식당을 차린 아들에게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의 독립성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아들은 다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 사업 지원해 주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에 경자님은 깊은 혼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쁜 부모인가?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을 지원해 주는데 나만 인색한 건가? 자식은 부모에게 다른 부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의무라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여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유형의 메시지에 노출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의사결정 시 자기 이익보다 자식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경자님은 이런 심리적 압박 속에서 결국 대출까지 받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실패했고 그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체 건강도 악화되어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아들도 나도 모두 불행해졌어요. 부모의 의무감에 호소하는 이런 유형의 요청은 노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의 현저한 저하로 이어집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부모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라면 당연히라는 말로 여러분을 압박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지 평생 자식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형제 간 경쟁적 의존입니다. 이는 형제 간 비교와 시기심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형제 간 비교를 무기로 삼습니다. 69세 장윤철님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회사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계속 직업을 바꿔가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철 씨는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불균형적 지원은 가족 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에게는 아파트도 사주시고 계속 돈도 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저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말에 윤철님은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양가 감정과 결정 갈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이미 안정된 직업과 충분한 수입이 있었지만 동생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즉 사회적 비교라는 심리학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도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으로 큰아들의 주택 대출금을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아들 사이에 요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한쪽에 주면 다른 쪽도 요구하고 결국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형제 간 경쟁적 의존 패턴이 있는 가족에서 부모는 평균적으로 계획했던 노후 자금의 67%를 소진하게 되었고 형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은 잃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역학 관계를 자원 경쟁의 악순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과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부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소진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조사에 따르면 형제 간 경쟁 구도가 있는 가정의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 더 높았고 불안장애 진단율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은 일관된 경계 설정입니다. 한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정확한 설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성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 위협입니다. 이는 위기 상황을 과장하거나 만들어내어 부모를 압박하는 것으로 자식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부모를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63세 김명희님은 10년 넘게 딸의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시달려왔습니다. 행동 분석 결과 이 위기들은 일정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 빚, 이후에는 자동차 사고, 그리고 집 계약금. 딸은 매번 엄마를 찾아와 극단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길에서 살아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주세요. 이는 신경심리학적으로 부모의 위협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자녀와 관련된 위험은 더 강렬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명희님의 경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길에서 살게 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국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하며 딸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조작의 패턴은 계속되었고 딸은 매번 새로운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가족 구성원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즉, 위협적 상황에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희님은 자신이 딸의 반복되는 위기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의 위기는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자신의 부족한 경제관념과 무책임한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습된 무력감과 외부 통제 소재라는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딸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대신 부모에게 의존하는 패턴을 학습했으며 자신의 실패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인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노인들은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면역 기능 저하를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명희님의 경우 만성 불안과 불면증, 그리고 소화기 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감정적 거리두기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말하는 위기가 정말 위기인지, 혹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4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경계 설정의 심리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율성과 자존감이 59%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까지 도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울 수 없는지 미리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세요. 두 번째 전략은 감정 조절과 의사결정 분리입니다.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자식의 요청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마세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결정하세요. 세 번째 전략은 장기적 관점 유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립성 촉진입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 자식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받은 성인 자녀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들보다 3배 높은 경제적 자립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단지 부모라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꿈과 욕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며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챙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 신체적 건강 상태도 현저히 좋았으며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의 질도 더 높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의 무리한 요구에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노후와 행복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